최근 한국의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이 해외 곳곳에서 상당히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에 이어 유럽,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4개 대륙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 4대륙을 지배하게 된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의 활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방산협력 상징으로 꼽히는 천무 발사대가 폴란드에 실전 배치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20일 경남 창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생산 공장에서는 짙은 녹색으로 칠해진 직사각형 상자 모양의 미사일 발사대가 모습을 드러내 전운이 감돌았는데요. 하나에 따르면 이 발사대는 폴란드에서 최종 조립돼 전선에 배치될 예정으로 폴란드와 작년 10월 기본 계약을 체결한 후 9개월도 안 돼 생산됐습니다. 계약에서 생산까지 보통 3년 걸리는 일을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단기간에 해낸 겁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는 한국과 폴란드 방산협력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폴란드의 경우 한국 엔지니어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천무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앞서 주한 폴란드 국방부관 마르티슈니스 대령은 천무는 폴란드 육군의 역량을 제공하고 유럽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끈끈한 협력의 증명이고 앞으로의 협력을 위한 시작이자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폴란드로 출하된 천무 발사대는 폴란드 방산기업이 생산한 차량, 현지 사격 통제 시스템과 합쳐진 후 폴란드 동부 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기계화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4월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천무 2문을 도입한 모습을 공개하면서 사우디와 방산 협력이 긴밀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사진에선 천무 MLRS의 사우디 육군 상징과 함께 878과 885 번호가 각각 찍혀 있어 실전에 배치됐다는 사실이 외부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도 천무 실사격에 너도나도 감탄하며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에서 진행된 2023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서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보게 된 호주의 포병 장교들과 더불어 군 당국 관계자들이 감탄을 자아낸 건데요. 탈리스만 세이버는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고 한미일 등 13개 동맹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이번에는 무려 3만 병력이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훈련에 한국은 해병대 대대급 병력이 처음으로 참여해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 과구축함인 문무대왕함, K9 자주포와 천무,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마리논 상륙기동헬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K9 자주포와 천무의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 고성능 미사일 무기인 천무를 해외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에서 실사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천무 사격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13개국의 군 지휘관들은 탄성을 자아내며 천무야말로 미국 주도의 지대함 타격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천무는 최대 사거리 45km의 230mm 무유도 로켓 12발과 최대 사거리 80km 이상의 로켓 12발을 탑재해 미국의 하이마스와 비교되는 무기체계로 대함저지 사격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천무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노출해 방위산업 수출에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무는 하이마스보다 10km 더 가고 로켓 6발이나 더 탑재해 위력이 상당하지만 가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해 많은 전세계 국가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실제로 2023 탈리스만 세이버의 훈련전대장인 데미안 힐 호주 육군 준장은 천무의 성능이 매우 훌륭하다며 포병 장교로서 천무 실사격 시연을 보게 돼 정말 기쁘다며 벅찬 반응을 보였습니다. 힐 준장은 한국은 이번에 K9 자주포와 천무를 호주에 처음으로 배치해 실사격 훈련에 참여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파트너들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탈리스만 세이버에 상당한 규모로 참가한 건 한국과 호주 양국의 국방관계 성장을 보여주는 가시적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천무를 통해 한국과 호주의 안보 분야 밀착이 강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천무 말고도 사실 한국에게는 또 다른 비밀병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국산 함대함 미사일 해성으로 최근 콜롬비아 해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해성 2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해군은 호위함에서 해성 미사일을 발사해 표적함을 격침하는 영상을 지난달 23일 SNS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표적함을 격침하는 모습에 예상보다 위력이 커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영상에서 해성 미사일 한 발은 발사된 뒤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으로 고속 낙하, 표적함에 명중한 뒤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에 따르면 흔적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파된 표적함은 이내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중남미 해군 다국적 연내 연합훈련 유니타스 2023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해군이 카리브 일대에서 실시된 해상훈련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해성 미사일이 표적을 격침해 활약하자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현지 언론에서는 대서득필될 정도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콜롬비아에 수출된 해성 미사일은 2019년에도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엔 더 강한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해성은 콜롬비아 해군 훈련 중 발사에 실패해 논란이 된 적도 있지만 국내 업체가 아닌 해외 업체의 오류로 판명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런 불명예 이슈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번 훈련을 비롯해 콜롬비아는 해성 미사일의 위력과 성능에 엄청나게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는 해성 대한미사일은 북한군 유도탄 고속정에 탑재된 스틱스 대한미사일에 비해 4배 이상의 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저고도로 무리를 스쳐 날아가는 해면밀착 비행 즉 시스키밍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제공격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국내에서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비롯해 한국형 구축함 및 신형 호위함,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 등에 실전 배치됐는데요. 이렇듯 세계적인 대함 미사일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해성은 세계 각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능 면에서 경쟁 대함 미사일들을 능가하면서도 거기에 더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에드에 따르면 해성을 기반으로 전술함 대지 미사일도 개발된 상태입니다. 전술함 대지 미사일은 적 연안 근접 표적과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로 장갑 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여 개가 분산돼 폭발하면서 축구장 2개의 면적을 그만큼 해성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이번 콜롬비아 군에서 공개한 영상을 통해 전 세계 방산업계에 다시 한번 위력을 입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거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방산업계에 또 다른 한 획을 그을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한국이 개발한 함대공 미사일이 최초로 해외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UAE에서 한국에 직접 러브콜이 들어온 건데 해당 사업을 수주할 경우 외국산 전투함 외국산 함대공 미사일이 통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프랑스 매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최근 한화와 LIG 넥스원 이 프랑스 나발그룹 UAE를 위해 제작한 고원드 2500 초계함에 탑재할 미사일 장착 사업에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이미 유럽 방산그룹 MBDA와 UAE 방위산업 획득을 담당하는 타와준 경제위원회가 공급 계약을 협상 중인데 한국이 입찰에 참여한 겁니다. 국내의 방산업계에서는 UAE 미사일 수주전에서 MBDA 출발이 처음엔 유리했다는 평가지만 무기금수 조치로 인해 수출이 힘들어 한국이 사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0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국이 유엔의 리비아 무기금수를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MBDA UAE 미사일 수출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 이 UAE 함대공 미사일 수주전에 참여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LIG 넥스원 주도로 국산 함대공 미사일 해궁2 양산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에 따르면 해궁은 미 레이시온2 개발한 림 116램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km 떨어진 항공기나 미사일을 격추합니다. 더구나 최근 방사청은 2027년까지 해궁 2차 양산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UAE 수출에 힘을 실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차 양산을 통해 함정 생존성과 직결되는 근접방어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사청에 따르면 해군 호위함 구축함 등에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앞서 UAE에 미사일을 수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높은 국산화율을 바탕으로 미사일 무기를 전력화해 우리 해군력에 큰 보탬이 되는 걸 넘어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 우리 무기를 수출하는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이 한국의 방산 수출 시스템을 카피하는 움직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국의 행동이 매우 뜻밖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키우려고 하며 평화헌법 개정 요구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방산 수출 대국의 목표를 설정하려 하자 미국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방산 4강을 목표로 도약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행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왜 나온다는지 그 점이 의문인 상황인데요. 우선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의 방산 산업과 유사한 형태를 따라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최근 수개월간 한국에 관한 다양한 분석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는 뜻밖의 한국의 저력에 관한 분석이어서 매우 의외입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와 도쿄올림픽 이후 더욱 한국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급강화로 인해 한국 때리기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의 보수 언론 중 하나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한국의 방산에 대해 주목한 기사를 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방산업계들이 있지만 이들은 최근 마이너스 성장세거나 간신히 현상 유지라고 운을 띄우며 그러나 한국은 무려 177%의 성장세를 지난 수년간 이뤄냈고 이것은 전 세계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KAI, 하나,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의 기업들의 독자적인 개발이 합을 이뤄갈수록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이번 러시아 사태로 반사이해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민주진영에서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라 했고 베트남 군사매체에서는 중국 방산 성장률이 30%인 반면 한국은 200%가량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아시아 방산 섹터에서 중국의 점유율을 서서히 끌어내리고 있는 국가라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 사회주의와 방산협력을 맺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닌데다가 가성비로 매우 뛰어나다는 한국이 방위비를 늘려나가는 중진국들로부터 가장 선호되는 국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것이 매우 부러웠는데 일단 누구보다도 그들은 군수물품의 위력을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점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다시 세계 경제 2위 대국으로 급상승시켜준 것이 바로 군수물품 판매였기도 했고 항공, 우주 등에서 일본의 첨단 기술 등은 건재한 분야도 존재해 방산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산은 국가 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제조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마진이 붙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은 무역에서 마이너스 수지더라도 방산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가격으로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산업은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일본은 최근 8년간 해외 수출거는 겨우 단 한 건에 그치고 만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 많은 면이 비슷하고 방산업도 후발주자였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한국은 전 세계 10강 안에 들어있으며 일본은 완전 한국에 뒤처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비교한 것은 최근 한국이 동남아, 중동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도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 못할 게 뭐냐라는 자조적인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매체는 물론 한국은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고 그들은 국가방어를 할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있었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이제 유럽까지 무기를 판매하자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한국 방식을 따라하자라는 것은 더욱더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경제단체 게이탄렌에서는 이를 미국 FMS 방식을 따라하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미국이 정부 주도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일본도 그대로 따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정부 주도 무기 판매 전략 추진을 물밑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정부 간 교섭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훈련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미국 군수산업을 키웠다면서 일본도 역시 미국의 방식을 채용해야 한다고 운을 띄운 것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무기 수출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 민간 주도이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가 적극 관여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체제 구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량한 일본 방산업체들이 많아져 일본 수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는 수출도 침체기가 오래되어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면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군수품 납품을 자위대로만 한정했기에 관련 산업이 급속하게 쇠퇴하는 원인이 되었는데 국내 밀리터리 애호가 사이에서도 일본 전차에 바퀴가 빠지고 군수물품이 엉망인 자료들이 돌아다녔고 실제 2003년 이후에 약 100개가 넘는 기업이 방위 분야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서는 표면적으로 미국의 군수물품 FMS 시스템을 따라하자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는 미국 방식이 아니라 확실히 한국을 따라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은 미국의 FMS 프로그램 자체를 매우 싫어하고 일본 스스로 미국의 FMS의 피해자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FMS를 통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붙이고 일본을 방위비 호구로 여긴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FM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에게도 같이 미국에 항의하자며 협조를 구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일본이 방산 수출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FMS라기보단 한국을 롤모델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이끌어내고 기업들도 마케팅에 참여해 이를 같이 만들어가는 형태를 주장하는 데에는 바로 한국 방식이며 최근 25조 원대 대박을 내자 일본에서 조바심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경제계에서는 일본은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면이 강한데 방산업계에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라며 한국을 따라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일본이 군수품 수출을 강렬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군수품 성장은 미국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허가 및 긍정적인 제스처가 따라와야 일본도 더욱 군수품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매우 뜻밖의 반응을 보이면서 일본 정부를 속이 타들어가게 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의 로키드 마틴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핵심 기술 이전에 미온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일이 진행된 것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일 국방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기술 이전을 해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얻은 기술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얻은 미사일 기술이나 다양한 방산업체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매우 인색했는데 미국은 절대 핵심 가치를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은 결국 미국과의 협력을 끊어버리고 차세대 전투기는 영국과 개발하기로 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에 대한 도발일 수도 있는데 일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그 사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보람의 KF-21이 등장하는 등 주변국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며 전문학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FMS에 참여한 결과가 결국에는 미국의 돈을 더욱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도입과 개발 후의 정비나 각종 비용은 전투기 비용보다 더 비싸고 부르는 게 값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과연 미국이 일 군수품 수출 활성화를 용인할지 의문을 품습니다. 일본 우위들은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을 원한다며 미국이 밀어줄 것이 확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일본 군수품 수출 대국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며 그런 증거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이 일본을 군사력이 강해지길 바라는 것은 미국 방산품을 구매해 군사대국이 되어서 아시아 방어선을 형성하고 미국을 지켜내라는 것이고 미국 국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이지 일본이 군수물자를 생산해서 군수품 생산 대국이 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미 방위산업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이러한 미일 군수품에 대한 기사를 수차례 낸 바 있는데요.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이제는 일본 정부가 군수산업을 키워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자위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를 팔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군수물품 판매 금지를 해제했고 최근엔 더욱 그 기세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또한 주변국 대한민국의 급부상은 정체된 일본 경제를 살릴 하나의 실마리로 방산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 매체는 미국 정부가 일본이 지역방위 분담을 늘리기는 원하지만 무기 수출에는 오히려 우려한다며 고도의 첨단 기술과 경제력을 갖춘 일본이 방산 시장에 나온다면 미국 파일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몰아낸 적이 있고 수차례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미국은 가장 막강한 방산업계에서 일본의 방산 수출 성장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으로도 충분하며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국경 인접 등 여러가지 직접적인 이유가 있으나 일본은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전투기 도입 등을 소비해주며 방어하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미국은 한국 방산도 눈여겨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한국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물며 일본은 한국처럼 방산을 노리고 시장을 진입하기는 미국의 경계로 더 어려울 걸로 전망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방산 수출을 보며 자신들도 막대한 수출골을 올리고자 다양한 방법을 고안 중입니다. 그러나 이를 보는 미국은 일본의 방산 부상은 미국의 국위를 해칠 수 있다 보기에 쉽지 않을 걸로 관측됩니다. 프랑스는 전통적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세계 무기 수출국 3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유럽만의 방위 산업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군사 강국이란 수식어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된 프랑스의 처참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노르웨이,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수출의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한국을 집중 견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프랑스 무기들의 진짜 수준이 드러난 것은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쟁터였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AMX-10RC 경전차를 지원했습니다. AMX-10RC 경전차는 1970년대에 개발된 이후 기동성 하나는 뛰어나 정찰 임무와 화력 지원용 등에 사용되는 전차였습니다. 하지만 AFP 통신은 최근 지난 4월부터 전장에 투입된 이 전차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반응은 싸늘 그 자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차가 포탄도 아니고 포탄에서 날아온 파편도 방어하지 못할 정도로 방어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한 사령관은 장갑 두께가 얇아 최전선에서 공격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차다. MILLIMETER 포탄이 근처에서 폭발해 포탄 파편이 AMX-10RC 경전차를 그대로 관통했다. 승무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종을 전투에 내보내는 것은 승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프랑스가 준 경전차가 어찌나 얇은지 전쟁터에서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이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해방을 도울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교전 과정에서 AMX-10RC 경전차를 3대 1억 경전차를 타본 군인들은 무용지물이라며 무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프랑스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MX-10RC 경전차는 보병의 가벼운 사격을 막아낼 수 있다. 딱 이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나라에 이런 무용지물을 주다니 지극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반면 한국의 장갑차 레드백은 주문이 밀려드는 모습입니다. 폴란드가 레드백 기반의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 무려 700대의 K9 차체를 주문한 데 이어 레드백은 현재 호주 육군의 신형 궤도형 장갑차 도입을 위한 랜드 40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호주 수출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까지도 레드백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육군 미래형 보병 전투 차량 FICV 과경전차 조달 프로그램에 인도 방산업체 라센&투브로와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인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레드백과 K-21IFV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레드백의 무장에는 30mm 기관총, 7.62mm 동축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 ATGM,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이 포함된다. 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는 수륙량형 장갑차 K21105도 인도 육군 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도군은 고고도 지역에서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전차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에 손을 내밀었는데요. 고고도 지역에서는 빠른 배치와 이동이 가능한 경전차가 필수적인데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써보니 한국산 무기가 믿을만했던지 이제 인도마저도 한국에 K21105 경전차의 공동 생산을 바라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드백이 루마니아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루마니아군이 추진하는 약 4조 3천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갑차 IFV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31년까지 1단계로 약 3조 5,400억 원이어 6,400억 원 상당의 보병 전투장갑차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과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드 ASCOD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력 후보군에 들지도 못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나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루마니아 국영 방위회사인 로맘과 탄약,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군사 시스템, 탄약, 폭탄 등을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추진하면서 레드백 수출을 위해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루마니아의 레드백 수출이 확정된다면 하나와 로맘은 유럽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굴욕을 당하고 인도에서도 설 자리를 잃은 프랑스 방산 무기들은 모병장갑차 수주전에서도 굴욕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누구보다 당황한 건 프랑스였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에 자기들도 입찰에 참여시켜달라 애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를 구매하게 되면 프랑스의 차륜형 자주포인 카이사르가 나토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는 벨기에, 체코,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된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프랑스 카이사르 80여 문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올가을 입찰 마감까지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루마니아는 궤도형 자주포 도입을 명백히 하고 있어 차륜형 자주포 카이사르를 밀고 있는 프랑스의 루마니아 공략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자주포는 차륜형이 지고 궤도형이 뜨는 게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 155mm 구경 자주포 시스템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MILLIMETER 자주포 시스템 3대 즉 곡사포 54문 플러스 탄약 플러스 군수 지원이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는 K9 썬더 자주포로 이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독일 KMW와 라인메탈은 피즈 H2000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다시 한국과 독일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프랑스는 궤도형으로 제한하지 말라 매입찰 대상을 풀어달라고 루마니아에 요구하는 한편 프랑스는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아예 K9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도하면서 루마니아 1조 5천억 자주포를 구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보다는 프랑스의 카이사르를 구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K9은 카이사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K9과 프랑스의 카이사르의 화력을 비교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쏘는 동안 K9 자주포는 세 발을 쏘고 이미 다음 태세를 위해 사라졌습니다. 이를 본 한 해외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 태세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의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됐는데요.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는 K9 파키스탄 40기 이상 프랑스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이 댓글은 사실이 아니라 농담이었지만 K9과 카이사르의 화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댓글로서 K9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K2 전차는 나토의 무기들과 호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성비도 좋고 신속 배달까지 해주니 이렇게 찾는 나라가 많아진 것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의해 나토가 재무장되는 것은 러시아에는 끔찍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방위산업의 굴욕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프랑스로부터 도입하려던 초계함 도입 사업을 취소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흑해에서 러시아를 방어하는 일이 다급해지자 해군 현대화 사업 중 하나로 프랑스 나발 그룹에서 초계함 4척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준 전투 임무용까지 가능한 초계함 루마니아는 1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